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내 경기에 대해서 최근 우리 경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핑크빛으로 전망했던 경제 진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개최국이자 중남미 첫 순방지인 페루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날부터 본격적인 일정들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에펙 첫 세션에서 내년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알리바바가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중국계 자금 유치에 따른 부정적인 기존 투자자들의 반대에 잇따라 좌절했습니다. 올 들어 대폭 늘어난 중국계 자금의 국내 투자 역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스위스 제약 유통사인 아이콘을 인수하면서 스위스 현지 의약품 직접 판매에 본격 착수합니다. 셀트리온은 이달 인수 절차가 완료됐으며 인수 대금은 하나로 약 300억 원 규모라고 밝혔고 업무 효율성과 마케팅 시너지 등을 고려해 셀트리온 헝가리 법인을 인수하고 아이콘은 자회사 형태로 편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오후장 들어서는 탄력세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시면서요. 저희가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에 2,400선 붕괴됐던 거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0%, 코스닥이 0.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자, 수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 관해서 일중 흐름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현재 여전히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저희가 아까 브리핑에 드렸을 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을 조금은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탄력을 가져온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매매 도량 살펴보실 텐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00억 원가량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렸을 때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요. 매수폭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 더욱더 이어가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지금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3%가량 상승합니다. IRA 법안에 관한 폐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 제외하고는 오늘 약세인데요. 그래도 기아차와 셀트리온, KB금융 모두 다 약보합이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현재 HLB와 리가캠바이오만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외국인들 매수세 최근 많이 물량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에코프라, 형제대 2차 전지 관련주 악재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 전 종목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재가 클래시스와 같은 우리 의료기기 관련주, 미용기기 관련주들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탄력 나타내주고 있고요. HPSP 대비해서 오늘 시장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수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가량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8위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외국인 매수세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가량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오늘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셨고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전략들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새로운 MC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길건우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처음 뵙는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제가 또 서울경제에 또 이렇게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실 이제 국장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테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고 재밌게 좀 한번 풀어볼까 해서 와봤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잘하시는 전문가들 모셔다가 같이 뭐 MC님이랑 저랑 해갖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대표님이 먼저 살짝 제가 알기로는 자산 관리의 고수. 오. 네, 제가 알기로는 낸 책 이름도 자산 관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산 관리의 고수 이해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모스 자산관리센터의 이해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채워주실 건지 궁금한데 오늘 어떤 주제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금투세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만큼 이제 국민들은 단연 세금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이제 절세 비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절세 비법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네, 세금 아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절세 비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처음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첫 번째 절세 비법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거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MG나 뭐 최근에 또 알파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신입 사원들입니다. 근데 신입 사원들은요 항상 꼭 연말쯤 되면요 연말 정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또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요. 선배님들이 얘기를 해주셔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연말 정산입니다.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사실 이게 신입사원분들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들께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대표님 한번 좀 이제 진행을 이끌어 주시죠. 네, 뭐 연말정산 저희가 이제 무겁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짧게 쉽게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연말정산 얘기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저요? 네. 까마득한데요. 사회생활 하신 지 좀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 네. 질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네.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렇죠, 맞아요. 주는 대로 받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두가 맞습니다. 그렇지 이제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연말정산은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면 조금 알뜰하게 할 수 있고요. 가끔 이런 생각들 하세요. 누군가가 연말정산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야, 저 독하게 뭔가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연말정산에서 사실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소득공제도 얘기하고 세액공제도 얘기하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활용하시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돌려받고 싶으십니까? 적게 돌려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많이 돌려받고 싶죠. 많이. 네. 지금 제 귀에도 지금 누가 안쪽에서 많이라고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저기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요, 저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를 해주고요.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15%, 30%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급여에서 25%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공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사회초년생이에요. 4천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4천입니다. 제 급여가 4천이에요. 그러면 최소 1,000만 원은 써야지 그 이상부터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요. 갑자기 당황들을 하십니다. 갑자기 숫자들을 얘기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세청에다가 또는 네이버나 뭐 다른 검색창에다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 급여의 25%를 넘었나 안 넘었나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주 편하게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최저 사용 금액이 뭐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내 급여에서 25% 못 쓴 사람, 또는 최저 사용 금액에서 기본공제 사이에 있는 사람, 많이 쓴 사람. 그래서 차이를 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뭐 주차 혜택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할인 혜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신용카드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적당선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보니까 1년 중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내 본인 총 급여에서 25% 이상은 대부분 씁니다. 그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내가 급여가 한 300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신용카드는 100에서 150을 씁니다. 저는 되게 많이 써요. 더 써요? 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요. 적절하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 들어가 본다. 그래서 얼마 썼는지 확인한다. 그다음에 초과된 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골고루 쓴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쉽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연말정산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편안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절세 비법도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대표님? 다음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절세 비법이 있긴 하겠지만요. 이제 연말정산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했는데 최근에는 전통시장 가는 것들도 사실은 소득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자녀 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벌이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그 맞벌이는 안 하시는구나. 혼벌이요. 혼벌이 가장이요? 네, 가장입니다. 그렇구나. 뭐 예를 들면 뭐 네. 맞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인적 공제라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할 거야? 라는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한테 공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이제 변경 사항들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나 문화비에 대한 공제율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문화비, 영화 보고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사용할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전통시장 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용한 내역들이 사실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면요. 거기에 내역이 자연스레 반영이 다 돼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야 여기에서는 이거 써야지, 여기에서는 이거 써야지라는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수능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응시료랑 대학 입학 전형료도요. 의외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군데 하면은. 근데 이것도요.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식대비 같은 경우에도 월 20만 원 한도로 또 확대가 돼서 절세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통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약 통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연애에 3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청약통장 그거 넣어서 뭐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청약통장은 꼭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요. 일반 저축하는 것보다 이자 조금 더 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사회초년생 얘기했잖아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스 알파로 이자도 더 줍니다. 청년이어서.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사실 그 재테크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 살 때 사실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요. 청약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또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제 항목, 이자까지 주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 사회초년생들은 사실은 자가에 사시는 것보다는 월세로 월세 사시는 살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알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예, 금액도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야 이거 공제하지 마라. 그냥 우리가 조금 깎아줄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요 청구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세입자의 입장으로 사회초년생 입장으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몰아서 월세 끝나고 2년 뒤에 한 번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 동의를 꼭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에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월세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네. 청약 통장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요건 깜짝 질문이긴 한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쓰는 대부분은 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대부분 되는데요. 금융 상품들 중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 IRP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얘기를 할 건데 얘는요 세액공제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도가 맥스 900만 원인데 16.5% 급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하면 16.5%를요 매년 돌려줍니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은행에 저축해봤자 야 이자 별로 안 돼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절세한 만큼 제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신용카드 열심히 쓰세요라고 하니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네. 네. 한도를 예를 들면 이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공제로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도가 있어요. 600만 원 넘어가는 거 이상은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쓰시는 게 좋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지출을 할 때 비율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신용카드 70%, 체크카드 15%, 현금 영수증 15% 이렇게 그냥 비율을 정해 놓으시고 매달 나눠서 쓰시면요. 나중에 이거 비율 맞춰야지라는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거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비율 정해놓고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신입사원 그리고 회사원들 연말정산을 알아봤다면 다른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뭐 연말정산 다른 분들도 다 해야 되는데 뭐 연말에 하는 건 사실은 늦습니다. 네, 항상 매년 초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계획을 조금 잘 잡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알려드린 거는 사실은 팁들만 조금 알려드린 거고 국세청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길라잡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다음에 또 준비한 또 재밌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남겨두시면 저희가 그것도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또 꿀팁들을 제가 열심히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세 비법이라는 걸 오늘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잖아요. 연말정산에 관한 꿀팁을 알아봤다면 또 다른 절세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통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네, 통장 혹시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발음이 떨리는데 지금 몇 개가 없어서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혹시 많습니다. 통장 가지고 계신 네. 것 중에 ISA라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는 봤거든요, 사실. 근데 왜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없고요. 뭐 청약 통장 뭐 이런 것들만 좀 있고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도 뭐 저축 통장, 예금 통장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IS는 못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들어는 봤는데 확 와닿지 않으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아마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만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두 가나요? 번째로는요. 네, IS 계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해나 이사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앵커님이나 제작진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ISA 계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활용법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필수 금융 상품인 ISA 계좌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대표님? 우선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기 네. 전에 제 고충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낮에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거침없이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저녁이 되면 기가 막히게 쌩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더해져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또 상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만 해도 현재 2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현재 마이너스, 연초 대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그 낮과 밤의 희비가 엄청나게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큰 고민이라서 우리 앵커님이나 길 대표님은 다들 안녕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색 괜찮지 않습니까? 조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농담입니다. 저도 이제 네. 국민주에 좀 많은 또 비중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기는 합니다. 다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대표님. 근데 반대로 자랑질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가? 네, 나 미장에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 그쵸. 네, 작년에 엔비디아 해갖고 돈 많이 벌었는데 나야 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랑을 하면서도 세금 내는 걸 또 아까워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희도 네. 근데 네. 그에 앞서서 내년에는 다 같이 어디 가서 미국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떡하지? 세금 1,000만 원이나 물어야 되네. 좀 재수없다 먹고 있는데 한달 전에 왜 이렇게 자랑질을 대놓고 하는 것 같지? 이런 거 진짜 우리 셋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걸 해보시죠. 목표로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알파 세금도 좀 아껴주세요. 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미국 주식이 끊임없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증명해온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부분인데요. 이제 현재 국내에서 해외 주식에는 250만 원의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은 현재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우호적인 측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이 국내 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국내 주식에는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세금이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절세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돈 벌었잖아요. 그냥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네, 세금 절세할 수 있으면 최고죠. 왜냐면 저희도 네. 내년에 우리도 해야 재수없는 되니까. 소리 할 거니까 저는 해두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정말 귀가 솔깃해서요. 네. 오늘 정말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대표님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좀 빨리.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우선 가족 간의 증여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에 6억,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는 2천, 성년 자녀는 5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족에게 현재의 그 수익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 기준으로는 0%로 수익률이 표기가 되겠죠. 이 주식을 1년 뒤에 매도하게 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합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증여를 활용하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ISA 계좌가 뭐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바구니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담아놓고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SA 계좌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예금부터 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 국내 채권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차익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를 주는 상품인데요. 또 여기에서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과세로 분리 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수익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다 알아먹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어떡하죠?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왜냐면 이게 말이 너무 기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좀더 쉽게 미국 주식을 ISA 계좌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교를 해주세요. 미국 네. 주식 그냥 한 사람, ISA 계좌에서 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예시로 저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계좌에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와 그리고 ISA 계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때 세금의 차이는 무려 2배 정도가 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면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차이 많이 나네요. 네. 근데 다만 ISA 계좌에서는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형 ETF, 예를 들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 등 이런 ETF 투자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 좋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마 앵커님이 귀가 솔깃했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안 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가입할 때 보면요.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100%또 물어봐요. 그때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 알려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는 예금 그리고 ELB 위주의 안전한 상품으로 좀 구성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신탁형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투자 수익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식이나 채권에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분배금도 받고 이런 배당 차익이나 이자 차익에 대해서 절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중개형으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ISA 계좌를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포모가 되기 싫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나는 운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인명으로 계좌를 운용하시게 되면 이제 1인명으로 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 보수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대신 이제 계좌를 운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잘 들으셨으니까 그러면 저희 앵커님 이제 네. 가입할 것 같으니까 저 중에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개형으로 좀 선택. 내가 직접 하겠다? 네. 잘하나 보다. 네. 아, 그래요? 차라리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낫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일이면. 좀 귀가 솔깃하는데요.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계좌도 단연 중개형입니다. 이제 다만 어떤 종류가 더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개개별 투자 성향에 맞게 계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대표님 조금 더 코멘트해 주실 만한 거 여기서 근데 알아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좋은 것들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은 저희가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하다가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ISA 계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팔 수는 그건 있는데요. 아니에요? 계좌를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해지를 하면 안 네, 3년 동안은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것들을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당장 돈이 급해도 네, 안 당장 되는 급한 거죠? 돈을 넣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야, 이 정도면 나는 다 급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누구든지 돈은 꾸준하게 모아서 조금 시드머니를 크게 불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려면
시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짧은 기간에 갑자기 버는 거는요, 반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도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ISA라는 계좌를 활용하시면서 결세 혜택까지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 3년 못해 이게 아니라 나 항상 연초에 나 이제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돈 모을 거야. 꼭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들도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얼마씩을 우리가 넣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ISA 계좌는 사실은 그 한도라는 거는 있어요. 요건 또 이제 제가 또 계속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전문가한테 또 줘야겠어요. 한번 한도 네. 있어요? 연간 네. 한도는 현재 2천만 원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또 4천만 원으로 그리고 5년간 최대 현재는 1억 그리고 2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재테크의 방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가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게 강제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절세입니다. 그런데 이 ISA 계좌는 방금 말씀해 주신 3년이라는 의무 가입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누구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강제성과 그리고 확실한 절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계좌라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혹시 ISA 계좌가 없으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개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랑 똑같이 얘기하잖아. 네, 내 말도 맞다니까. 제 말 잘 똑같이 들어도 돼요. 얘기하시네요. 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2천만 원이 한도라고 네. 했어요. 한 번에 넣어야 돼요? 한 번에 넣고 싶은데요. 있어? 한 번에 넣어야죠. 2천만 원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한 번에 넣어도 되고요. 나눠서 넣으셔도 나눠서 됩니다. 넣죠. 네, 그래서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굳이 한 번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적금하는 것처럼 ISA 계좌에다가 자동이체를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적금이나 주식을 하는 게 뭐 한 달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돈을요 거기다가 하시면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왜냐면 그래야지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상품을 안 골라도 되는 거죠. 상품을 안 고르면 이제 그냥 그 디파짓 그 CMA 통장처럼 거의 되는 건데 이 안에 예금도 있고요. 채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렇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가 나올 때 네. 체크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 네, 네. 결론적으로 발생한 매매 차익, 그러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계좌라 절대 그냥 예치해 두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을 또 했네요. 그죠? 양쪽 색깔 맞는데 네. 이거 하니까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ISA 계좌 활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오늘 챕터 1, 2 다 들어도 이미 좀 풍족한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챕터 3 이야기도 좀 남겨져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절세 비법일지 대표님이 좀 리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는요. 근로자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잘 모르는 연말정산 말고 또 있습니다. 퇴직연금.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가끔 문자로 옵니다. 네 거 퇴직연금 계좌 있는데 야 디폴트 옵션 좀 지정 좀 해줘. 근데 이제 대부분 문자가 오면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패스예요. 네,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차게 또 한번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퇴직연금 넉놓고 있다간 낭패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디폴트 옵션제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무슨 뜻일까요? 대표님? 디폴트 옵션은 사전 운영 지정 제도로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전에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두면 아무런 운용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내가 사전에 선택했던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무화가 되었고요. 이제 워낙 장기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이제 대한민국 퇴직연금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예금 수준에 준하는 수준 정도만 계속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퇴직연금 계좌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또 의무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만히 냅두지 마라. 네, 중간에 계속 돌려야 되는데 너 바쁘니까
우리가 대신 네가 조건을 알려주면 아. 그대로 계속 똑같이 해줄게 오. 라는 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네.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의 유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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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일단 DB형과 그리고 DC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형은요, 퇴사 직전에 평균 3개월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사전에 결정이 되는 급여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DC형은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액을 회사에서 적립을 해주면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적으로 운용 지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도 또 이렇게 이게 의무화가 된 건데요. 일단 이런 그러니까 DC형의 경우에는 결국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은퇴 시에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는 운용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딱 이때쯤 되면 댓글창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겁니다. 뭔지는 알겠고 대충은 나도 들어봤으니까 그럼 나는 DB형으로 해야 돼요? DC형으로 해야 돼요? 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네, 일단은 DB형과 DC형 중에 무엇이 더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회사에 오래 있다거나 아니면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DB형은 퇴직 시에 이제 평균 급여를 곱해서 근속연수를 곱해서 이제 퇴직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DB형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좀 임금 상승률은 낮은데 혹은 내가 투자에 자신이 있고 나의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C형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제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네,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회사마다 DB형만 제도를 도입해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무조건적으로 뭐가 유리하다,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에 DC형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DB형만 도입한 회사에서는 무작위로 DC형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고 DB형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네. 돕자면 DB형은요 원래 이제 이 퇴직연금이잖아요. 퇴직연금은 원래 옛날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퇴직금을 주다 보니까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향후에 뭐 그럼요. 예를 들면 노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없네요. 그래서 나라에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보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튀 못하게 나눠서 미리 내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DB형은요 옛날에 퇴직금 제도랑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회사가 그냥 안전하게 수익이 나도 초과는 회사 거, 손실이 나도 나머지는 넣어줘야 되는 게 DB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C형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DB형 계좌에 회사가 나중에 한 번에 돈을 안 주고 나눠서 퇴직금을 미리 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나중에 노후에 돈이 더 많겠습니까? 열심히 굴려야죠. 네, 그래서 열심히 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치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요? 잘 굴려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추가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보자면 IS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 IRP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참 이게 좀 단어가 헷갈려요. 네, 저도 너무 ISA, IRP. 근데 ISA는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돈을 운용하는 거고요. IRP는 내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잖아요. 옛날에는 돈으로 줬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야, 네 거 IRP 계좌 좀 갖고 와. 거기다 넣어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야, 내 돈인데 왜 나한테 안 줘? 왜 이 계좌에 넣어주는 거야? 마음대로 못 쓰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 지나서 노후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요. 훨씬 더 좋고요. 플러스 알파로 IRP에 넣는 돈들은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 900만 원을 만약에 한다. 근데 내가 연봉이 5,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1년에 최대 148만 5천 원을요 돌려줍니다. 네, 그럼 수익률로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꿀팁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챕터 3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할 말씀 있으시면 짧게만 코멘트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미국은 퇴직연금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맞아.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이제 100만 장자로 그러니까 10억 이상이죠. 우리나라 원화로. 그래서 100만 장자로 은퇴하는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조금 디폴트 옵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 등에 의해서 조금씩 다들 DC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요. 이제 여전히 좀 더 관리를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알겠습니다. 갖고 움직이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의미 있는 강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 또 시장 마감 보고 또 내일 경제 일정, 다음 주 경제 일정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분들에게 챕터 3의 내용들 한 번쯤 복기해 보셔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 꼭 활용을 하시고 좋은 재테크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시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감 시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지수보다도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시장 막판 들어서는 매도폭을 조금은 축소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클로징벨 올렸는데 대표님, 저희 다음 주 경제 일정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금요일 시장은 사실은 이번 주는 끝났잖아요. 뭐 지난 거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사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사실은 다음 주에 가장 빅 이벤트는 뭐니 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또 하시죠. 근데 이때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FOMC 쪽에서도 금리 인하 내년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업자 청구 수당이나 항상 물가 지수들을 저희가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금리 인하가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8일 날 우리나라 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찌됐건 0.25%를 또 내렸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아마 이때 조금 내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도 뭐 저희가 뭐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일정에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빅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정말 많이 조금 빠졌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복에 대한 탄력성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국민중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실적 발표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필두로 반도체 주에 관해서 이러한 투심들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 대표님 크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크게 보면 이슈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A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뭐 여전히 엔비디아는 실적을 또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항상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그다음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도체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이렇게 신제품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버전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는요.
삼성전자 진영, SK하이닉스 진영 진영, 이렇게 맞아요.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힘을 못 쓰는 건 삼성전자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거의 양치기 소년된 것 같아요. 우리도 납품한다, 준비하고 있다, 퀄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치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젠순왕 입에서 이런 얘기가 좀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반등의 기미가 조금 세게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를 언급을 했잖아요. SK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반대로 움직일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조금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희망 하나는 의외로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 AI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좋아라는 게 하반기 때 나와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최근 들어서 소부장들이 또 가다가 말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도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 그래도 반등을 해줬는데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우리 지수에도 긍정적일 텐데요. 이 기조가 이어지려면 실적 발표를 필두로 젠슨황의 또 입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추가적으로 또 실업수당 네. 청구 건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또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좀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속도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파월이 많이 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실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미국 경기가 괜찮으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인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예를 들면 안 잡힌다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자꾸 파월에 태클을 거는 게 사실 지금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못 내리는데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준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냐?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고용이 너무 좋은데 물가가 예를 들면 조금 올라가요? 이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파월이 그 9월 달에 B컷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1% 정도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B컷 했으니까 0.5 했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0.25 했어요. 네. 그럼 12월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12월이 또 패스가 돼버려요.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들로 많이 꼽혔던 애들이 또 다시 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업지수를 저는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 고용과 물가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고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고용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물가의 조그만 폭의 등락은 시장이 견딜 수 있다는 건데 일단 물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잡지 못하면 그게 또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한국 쪽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할 것이다라고 혹시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낮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가 낮추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대출 조금 좀 죄놨어요. 그렇군요. 이거를 죄놨다는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 심리를 쫙 보세요. 그러면 미리 삽니다. 왜냐하면 이자 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조금 더 손이 가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물가가 치솟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옥죄고 있다는 거는 어찌됐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갈 거다. 근데 그게 맞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근로자나 뭐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가장 느끼시는 게 우리도 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와 진짜 뭐 장보러 가면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고금리까지 유지된다? 그러면 월급을 벌어도요. 저희가 그냥 비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해요.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이 달러가 지금 오늘은 그래도 1,300
환율회관으로 좀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마감이 되긴 했는데 지금도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율에 관한 리스크들도 계속 안고 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와 또 환율의 네. 영향력 우리 시장에서 다음 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리랑은 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달러 기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트럼프 일기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트롱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모르겠고 야 우리만 우선하면 돼라고 하니까 미국은 결론은 항상 그때 더 좋았어요. 그럼 스트롱 아메리카예요. 그러면 달러의 힘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힘이 세지는 걸 다른 애들이 만약에 상쇄를 시킨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달러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안화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화 있죠. 근데 이 나머지 세 군데가 다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어찌됐건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고려를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주식시장에는 안 좋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어찌됐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집행은 좋아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요. 수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환율이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거의 1,400원 이상도 네, 충분히 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장 내일장 2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마켓 쇼쇼쇼 1부, 2부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새로운 모습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